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이나 돋보기만 사용해도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시각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한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 시각장애인 중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비율은요, 1%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누구나 불의의 사고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저시력이나 시각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인 점자, 이 점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든 날을 기리는 기념일인데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덕분에 책을 만들고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줄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도 책 만들어지는 속도나 점자책의 두께가 부담돼서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출판물 외에 점자의 활용은 일상에 더 다양해져야겠죠. 각종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또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은 물론이고요. 요즘 어디서나 사용되는 키오스크 이런 데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점자의 활용이 더 확대돼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때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에겐 세상 많은 일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당뇨병에 동반되는 급성 합병증에 대해 들어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며칠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퇴직연금 갈아타기 소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산하기관에서 지난 7월 세계 60개 주요 도시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몇 위에 올랐을까요? 네, 7위에 올랐습니다. 여행하기에 안전한 도시 1위는 이 나라이자 도시가 차지했는데요. 나라이자 도시. 이 나라는요, 깨끗하고 안전한 걸로 유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고 뱉는 것도 벌금을 물고요. 또 범죄를 저지르면 곤장을 때리는 태형이 집행되는 것도 유명하죠. 외국인도 때리는데. 말레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동남아시아국,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버섯 가죽, 버섯 포장재가 이제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소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버섯을 친환경 포장재와 가죽 등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버섯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네, 버섯은 사람이 먹는 부분인 자실체와 식물의 뿌리처럼 양분 흡수 기능을 하는 균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균사체는 실처럼 가는 균사가 치밀한 그물망 구조로 이루어져서 강성이 매우 강해서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버섯 균자체의 생물적 특성에 주목을 하고 2000년대 초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국내 기술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 개발이 됐나 보네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환경보존과 자연순환 그리고 국민의식 변화에 대응을 해서 해외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자 2021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그 결과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이용한 스티로폼 대체 소재와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7군의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포장재, 가죽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건가요? 네, 생분해가 가능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하고 내부 균사체가 치밀하게 자라게 하는 배양 기술로 만드는데요. 네. 농촌진흥청은 독자 기술로 만든 포장재는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가 4배가량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죽 대체 소재는 톱밥 위에다가 면섬유를 놓고 균사체가 자라게 한 다음에 균사체와 면섬유를 동시에 수확을 해서 만드는데요. 동물 가죽보다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버섯 가죽의 핵심 기술과 토종 버섯 균주 3종을 확보를 해서 산업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관련 산업이 발전하려면 왜 상품 생산 기업 그리고 버섯 소재 생산 농가 간의 협력 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균주 확보와 배양, 소재 제조를 위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스티로폼 대체 소재를 상용화하기 위해 새싹 기업과 버섯 농가 간 상생할 수 있는 민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균주화 기술을 농가와 산업체에 제공을 하면 농가와 산업체는 농가 배양 시설을 함께 이용을 해서 소재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농가는 농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빈 배양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요.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대양 배양 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생산 농가랑 산업체가 서로 도움이 될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 협업 시스템에 참여한 버섯 농장과 새싹 기업을 통해서 균사체 기반 완충 소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2-3만 개씩 생산을 해서 국내 향수 전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새싹 기업 자체적으로는 매달 2-3천 개 정도 생산하던 것을 농가의 배양 시설과 인력을 함께 활용하게 되니까 현재 기존 물량의 10배까지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소재 생산은 제조업체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원료비 절감 효과가 한 36.4%가 될 것 같고요. 신선버섯 생산 판매 이익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익도 커지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15초 만에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데 이 정보 알려주세요. 네, 202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시 근적외관 분광급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을 해서 유전자 변형 유체부터 십자각과 식물의 근현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간 분석기로 사진을 찍듯이 표본을 찍어서 정보를 확보한 후에 이를 기계학습 기법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변형 유체와 일반 유체, 각 등의 품종별, 단계별 분간 정보 30만 개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네, 뭔가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판별 정확도.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판별 정확도가 95%였고요. 종 판별 정확도는 99.7%, 그리고 품종 판별 정확도는 9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판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 내지 15초 정도 걸렸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 확산을 방지를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미리 추적을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적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시설 재배에서 11월 달부터 3월까지 휴경기에 뿌리옥 선충 방제를 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이 시설 재배지 뿌리옥 선충 감염 실태 조사 결과 대상지의 44%가 뿌리옥 선충에 감염돼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오이의 아주 심기 후에는 뿌리옥 선충 유충이 뿌리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인 11월에서 3월에 휴경을 하는 경우에는 11월 초에 토양 표면에 비닐을 씌우고 혼종성 약체를 방울방울 떨어지게 해주면 선충 밀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중순에는 덮었던 비닐을 벗겨내고 가스를 배출해줘야 약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이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꼭 방제 잘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시장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고품격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입에서 나는 우리 입이요. 여기서 나는 과일 향이 당뇨병의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고품격 박한슬 약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봤어요. 네. 우리 뉴스에서 고품격으로 한다 그러길래 저희도 고품격으로 해보려고. 고품격 아침 방송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근데. 네. 어쨌든 이거 뭡니까? 입에서 과일 향이 나면 근데 좋은 현상 아니에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사실 얼핏 생각하면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일 향인데? 구취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과일 향이 나면 이게 사실은 당뇨병에 정말 좀 위험한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사실 제가 주변 어르신들한테 여쭤봐도 당뇨병 뭔지 아세요 하면 당연히 그 혈당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아시는데 사실은 이게 반만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보면 좀 이유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 여름에는 홍수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수해가 있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때 물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겨울에는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물이 불어들어서. 그래서 당뇨병도 우리가 항상 넘치는 홍수만 고려하는 고혈당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혈당이 너무 많거나 너무 낮거나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한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몸이 포도당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방을 분해해서요. 거기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다이어트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도당이 우리 몸에 많이 안 만들어지게 탄수화물은 덜 먹고 지방을 더 많이 먹자.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케톤이 나오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였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것과도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포도당이 아주 많잖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네. 그런데도 그 포도당을 못 써요. 막 혈당이 200, 300 돼도.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랑 가장 관련 있는 호르몬 하면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이 인슐린이 그냥 혈당을 낮춘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요. 인슐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좀 길어서 쓸 수 있는 두레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혈액 중에 포도당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일단 케톤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쓰는데 요 케톤이 과일향이 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정말 상큼한 그런 과일향은 아니고 우리 고량주, 중국 고량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고량주. 분들 예. 거기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네. 있죠. 네, 그런 처음에 딱 그 마시기 전에. 네, 그때 나는 뭔가 좀 묘한 향기로운 냄새, 약간 휘발성 냄새 그런 것들이 나는데 좀 비슷한 게 이제 또 여성분들 매니큐어 줄 때 쓰시는 아세톤 같은 냄새, 네, 그런 뭔가 증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케톤이 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 당뇨병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다,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약사님, 그러면 아세톤 향이라고 하지 왜 과일 향이라고? 아세톤, 입에서 아세톤 향이 난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무슨 딸기 향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휘발성 과일 향 같은 게 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과일 향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가요, 사실 만성적으로 좀 오래 방치를 했을 때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그때 우리 몸에 다양한 당뇨병 외에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증상들이 생기는 게 문제가. 그렇죠. 예, 많이 들어봤죠. 그런 합병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위험한 게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랬냐면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우리 막 여름철에 누러붙은 사탕 껍데기 벗기다 보면 막 찢어지고 그러죠. 근데 혈관, 아주 얇은 혈관에 그런 끈적한 액체가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좋죠. 예, 안 좋을 것 같아요. 뇌에 있는 그런 얇은 혈관들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들의 장기가 좀 그런 타격을 입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잠깐 뭐 혈당 좀 높아지고 이런 건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그래요. 잠깐도 안 돼요. 그렇게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이런 게 오히려 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급하게 발병하는 당뇨 합병증이 그럼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최근에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자꾸 하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사인으로 설명됐던 게 고혈당 쇼크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 혈당 수치가 500까지 올라갔다고? 네. 예, 맞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고혈당 쇼크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국민들께서 이해가 쉽게 하려고 쓰는 표현이고요. 정확하게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당뇨병에 의해서 케톤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케톤이라는 게 이제 과일향이 나는 물질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산성을 띱니다.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산성은 우리 몸의 혈액은 약한 알칼리성을 떼어서 그렇게 좀 돼야지,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호흡도 좀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액이 갑자기 산성으로 바뀌면 일단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조직으로 전달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좀 의식도 몽롱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뇨병에 의해서 케톤이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생기면 심장마비로 사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과일향이 난다, 이런 거는 갑자기 내 몸에 좀 케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 앓는 분들은 이제 만성적인 합병증도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경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냐, 전조 증상이 있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당뇨병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입이 너무 마른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다음에 화장실 너무 많이 간다, 요거는 다뇨라고 하거든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근데 요 정도가 아니고 좀 뭔가 몸이 붓는다, 그리고 정신이 조금 몽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는 즉시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0 이상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 가셔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약을 처방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뇨병 있는 분들은 왜 아침마다 혈당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잡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이 정도로 악화가 되는 경우는 아침 혈당을 측정하는데도 나왔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끝이 근데 따끔하게 찌르는 게 참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침에 밥 해야 되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밥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이 따끔해서 이제 요리를 못 한다. 그래서 막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안 되는데. 예. 네, 그런 물에 것- 닿아야 되니까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재는 것만으로는 놓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 전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공복일 때는 정상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반대로 뭘 먹냐에 따라서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그럴 수도 있죠. 예. 있다는 거니까 예.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슨 중장비를 몸에 붙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파스 중에서 이제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긴 예. 네, 그런 동전 파스라고 흔히들 부르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글납작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팔뚝이나 아니면 이제 배에 이렇게 붙이면 그 안에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붙이면 한 2주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내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1분에서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편하고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를 스마트폰이랑 또 연결을 하면은 수치는 거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쓰면서 해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뭐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뛰더라. 아니면 어떤 거 먹어도 혈당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좀 식습관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설탕 발려져 있는 막 탕후루 같은 거 먹으면 이제 혈당이 확 튀어버리고 그죠. 잡곡밥, 현미 이런 거 먹으면 좀 내려가고 이런 게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뭐 찹쌀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떡 같은 거 몇 개 주워서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요. 실제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이게 갑자기 한 140, 150까지 확 올라가는 그런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관찰이 되는 네네.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고 막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혈당이 치솟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몸이 점점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들이 이걸 잘 못 쓰는 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진짜 떡 하나가 사실 진짜 사람 잡아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간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되게 출출하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공이 덜 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이 덜 된 음식.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떡 같은 거는 우리가 쌀을 가루를 곱게 내서 다시 찐 거니까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빠르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잡곡밥 아니면 나물밥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밥을 똑같이 양은 훨씬 더 많더라도 혈당이 한 130까지 서서히 올랐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치솟는 구간이 없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걸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간식 같은 거 드실 거면은 차라리 과일 같은 걸 드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요? 네. 과일도 단데. 과일도 단데 그 과일들은 안에 식물 안에 들어있는 당분들이 다 완전히 다 가공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가공된 간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게 당뇨병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차원에서도 뭐 죽 같은 거를 드신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잡곡밥을 드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지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좀 왠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이 당뇨 환자분들이 이거를 매일 관리를 하시면 참 좋긴 하겠지만요. 가격이 아직도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쓰는데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아, 그건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 한 달 쓴다고 하면은 거의 한 20만 원 돈을 내가 아이고. 혈당 체크하는 데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네, 이러면 예. 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 정도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그걸 측정하면 한 번 2주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드셔보시면 어떨까. 아, 네. 테스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혈당 측정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오승환 선생님 측정했을 때는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래서 내가 면을 먹었을 때는 이 정도 오르더라. 면을 이 정도 양 먹었을 때는 이 정도 오르더라. 아니면 뭐 내가 간식을 이런 거 먹었을 때는 이 정도 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다 해놓고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두면은 그걸 조합해서 식단 관리할 수 있으니까 꼭 매일매일 쓰지 않더라도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한번 재조정만 해주면 괜찮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면 이제 면 정말 좋아하는데 면 먹으면 갑자기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식사하시고 걸으면 또 혈당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후에 만약에 좀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은 산책 같은 거는 바로 가셔서 이제 흡수되는 걸 바로바로 태우는 이런 식으로도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랑 막연히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하는 거랑은 사람의 의지력을 만드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좀 뭔가 출출한데 멍하네 손발이 떨리네 이런 게 또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지 만성적인 합병증이 오기 전에 급성 합병증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한테는 당연히 그 혈당 측정기 좋을 것 같고 일반인도 혹시요 내가 좀 그런 음식이나 어떤 운동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뇨병 환자분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가 공복 혈당이 100보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정상인은 그런데 100에서 한 125까지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당뇨병 전 단계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치 나오는 분들은 당뇨병은 125. 네, 예. 당뇨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당뇨병에 동반되는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간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취약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10월 31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갈아타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처음 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요,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왜 나만 모르고 있을까? 예,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잘 몰라서 이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예. 언론에서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현물 이전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는 절차가 간편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퇴직연금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게 사실 2005년에 처음 도입됐고요. 예. 재작년에 전면 의무화됐어요. 의무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아나운서님 다 직장인분들이 모두 가입된 상태라 보시면 돼요. 예.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DB형, DC형, IRP. 별로 안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가 있고 DC, 예, 그 마블 라이벌이죠. IRP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서 DB형은 내 퇴직금을 소속 회사가 대신 굴려주는 거예요.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예, 내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게 알아서 해달라는 컨셉트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DC형은 내 퇴직금의 투자처를 내가 직접 택하는 거고요. IRP는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쌓이는 계좌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인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회사가 굴리는 거 말고 내가 굴리는 거, DC형과 IRP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잘 안 챙기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우리 회사가 제 퇴직연금을 굴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보다 잘 굴리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너무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접근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티났어요? 큰일 났네. 그 원래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이게 뭐가 간편해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갈아타려면 기존 계좌에 있는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네. 해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예. 조금 말도 안 되는 절차긴 하지 말라는 한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엄청 불편하고 귀찮은 절차인 거죠. 예.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줬던 금융회사에다가 퇴직연금 적립액을 그냥 냅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기존의 상품들을 파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금융회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하. 일단은 엄청 간편해졌다라는 게 예, 첫 예. 번째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 바꿀 때 상품 다 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품 팔 때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다 보니까 내가 수수료. 처음에 그죠, 수수료도 있고 내가 처음에 약속받았던 금리 다 포기하고 최저 금리를 받기도 맨날 하죠. 그런 식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품을 파는 것 중에 펀드가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펀드를 팔아서 손실을 내야 됐을 때도 있었지요. 예. 이런 불필요한 손실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만 들어보면 아주 좋은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 소비자 선택권이 이제서야 좀 강화된 그러니까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모든 퇴직연금 계좌를 이제 다른 금융사로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된 건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같은 상품을 취급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다시요. 예. 내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내가 이용하려는 예.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내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예. 약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삼성증권 퇴직연금에서 A반도체 펀드에 가입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증권에 갈아타려고 해요. 네. 근데 대신증권 퇴직연금에서 A반도체 펀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퇴직연금 계좌를 통째로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방식을 약간 병행을 해야 돼요. 나머지 연금 상품은 다 옮기되 A반도체 펀드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에서 팔지 않으니 이건 다 예입니다. 예. 가입을 못하니까 이 상품은 매도를 한 다음에 계좌를 옮겨야 돼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과정에서 이 펀드를 정리해야 되니 원치 않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처분을 할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물 이전 대상에 제한이 있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예금 공모펀드 ETF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대상이 되는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ELS, 리츠 보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연금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핏 좀 복잡해 보이는데 혹시 이제 연금과 관련된 나의 기록들을 좀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또 이참에 오늘 방송을 듣고 퇴직연금 이제 저처럼 그 갈아타기 이용해 보려는 분들에게 혹시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이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실 퇴직연금 적립액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체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당장 종종 까먹곤 해서 막 원금을 그냥 상품에 투자 안 하고 놔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통합연금 포털. 네. 여기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연금 페이지가 나와요. 네. 여기 가입하시면 국민연금부터 해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퇴직연금부터 다 적립액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면 3일 정도 있다가 결국은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3일 정도 있다가 이용이 가능하신 점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해야겠네요.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갈아타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새 이게 사실 퇴직연금 규모가 한 400조 정도 돼요.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증권,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가리지 않고 막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막 치킨 쿠폰, 막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등등 막 이렇게 제공하면서 우리 금융회사로 넘어와 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들 마케팅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런
쿠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내 퇴직금 잘 모아가지고 노후에 풍족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치킨이 지금 아닙니다. 3만 원, 4만 원짜리 쿠폰은 되게 안 됩니다. 부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참에 내가 맡길 금융회사가 어디고 어느 회사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지점 가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냥 퇴직연금을 방치해둬가지고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한두 군데씩 갔다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좀 공유해 주시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이자를 이게 진짜 제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 연 13.5%나 주는 중소기업 공제 상품이 있다고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10월 28일 날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인데요. 흔히들 중기저축공제라고 부릅니다. 네. 신청은 지난달 22일부터 받고 있는데 31일까지 1640개 기업이 직장인 4,500명, 그러니까 1640개 회사에 4,500명 직장인분들이 신청했다고 해요. 근데 연 13.5%면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니까 이거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엄청 큰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이자가 나옵니까? 이게 기본금리는 연 3%인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하나은행이랑 기업은행이 2%의 우대금리를 줘요. 그래서 사실상 5%짜리 적금인데 여기에 이제 직장인이 소속된 중소기업이 직원이 납부하는 금액의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추산에 따르면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4,027만 원을 받게 돼요. 원금이 50만 원씩 5년간 내면 3천만 원이니까 1,027만 원이 붙는 거죠. 야, 이자로. 예, 요걸 연환하면 이제 13.5%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중소기업 직원분들이 종잣돈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는. 근데 좀 뭐랄까 이렇게 유인책이 있을까요? 유인책이 있기는 해요. 이게 아까 중소기업이 직원들 납부액의 20%를 지원해주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원액의 전액을 기업 입장에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의 20%를 세액 공제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기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의 납입 금액의 절반 정도를 세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아시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직장인분들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 이게 이번 중기저축공제 상품의 맹점 같아요. 그 맹점이 좀 커 보이는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좀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는 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업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입하고자 하는 직장인분께서는 일단 회사와 논의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일단 그 절차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사장님이 동의해 주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신보험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올해 종신보험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농협 이렇게 5곳이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인데, 여기서 상반기까지 종신보험 계약한 건수가 58만 3,399건이었대요. 참고로 2022년 계약 건수가 한 해 동안 57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이제 2년 전 한 해치를 넘은 거예요. 야, 이렇게 인기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험사들이 2분기, 3분기 때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엄청나게 팔면서 생긴 착시 효과라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일반 종신보험처럼 30년, 40년이 아니라 5년, 7년으로 엄청 짧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회계상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금 대비 환급률을 135%까지 높여가지고 열심히 판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종신보험이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나 주목할 만한 금융상품으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온전히 보험사들이 조금 회계상 수치를 예쁘게 만들려고 공격적으로 판촉한 결과라고 봅니다. 조금 잘 봐야겠네요. 가입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돈 벌어주는 뉴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싱가포르였습니다. 4257님, 7287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1056님 65살인데 면접 보러 가신다고 화이팅입니다. 되실 거예요. 우리 강우석 기자님도 지금 화이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잘 될 거예요.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돌아올게요. 처럼 여행 떠나요. 주원 씨는 얼마 전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쓸 수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휴양림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지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과 기사님